이번 시간은 형태주의 상담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형태주의 상담은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페이지 수는 많은 듯하나 주요도도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도 아주 쉽게 갈 수 있어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주의, 우리는 또 다르게 게슈탈트 상담이라고도 하는데요. 게슈탈트라라는 뜻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 독일어로 그냥 형태라라는 의미입니다. 게슈탈트 상담, 형태주의 상담 같은 말입니다. 형태주의 하면은 형태가 독일어로 게슈탈트라고 했어. 이것도 잘 안 되는데 설명 한 가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주의 상담, 우리는 제목을 보고 이미 그 상담이 어떤 내용인지 감 잡으시는 거죠. 내담자 중심 상담, 내담자가 중심되는 상담이구나. 개인주의 상담, 개인의 전생애주의 상담이구나. 정신분석 상담, 정신을 분석하는 상담이구나. 융의 분석 심리학, 심리를 분석하는 상담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나 싶어서 제가 지금 갑자기 또 더듬더듬하네요. 자, 형태주의, 형태가 분명하게 구별된다라는 것은요. 딱 잘라서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딱 그 부분만 수술, 치료를 하면 되니까 건강한 상태예요.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형태주의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분명하게 형태가 그려지면은 건강하다라는 의미이고 그렇지 않아요. 안개 속에 있습니다. 오리무중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구분이 포도송이를 똑똑 따먹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돼요. 뭉그러졌어요. 그렇죠. 건강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말했냐? 펄스가 말했습니다. 펄스. 이름이 이제 쭉쭉 나오지만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청만 하셔도 그냥 틀어놓고 여러분 할 일 하셔도 어느 순간 익숙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매김이 될 것입니다. 자, 펄스가 형태주의 상담했는데 형태주의의 다른 말은 게슈탈트 상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은요, 말씀드렸어요. 20세기 프로이드를 시작하지 않고는 심리학이 열리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서 모든 이론이 다 개인의 발달 초기가 중요하고 그때 문제가 이루어진 게 전생애 동안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습니다. 굳이 하나 다른 점을 강조하자면 프로이드만 과거로 돌아간다, 회귀한다, 결정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 외에는 문제가 일어나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변화할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데 프로이드 걔 혼자만 결정되어 있으니까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돌아가야 된다. 변화할 수 없다라면 인간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가 없어요. 타고날 때 긍정적인 사람들 몇 명을 제외하고 아픈 사람들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론은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그렇죠. 딱 프로이드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프로이드는 그 정도로 하고요. 형태주의 지금 하러 왔습니다. 형태주의 역시 개인의 발달 초기의 문제를 중요시 여기고요.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느끼는 이런 모든 부분을 전체로서 완성하려고 한다는 거죠. 전체성과 통합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라는 겁니다. 어렵네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그림 솜씨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모나리자라고 합시다. 눈썹이 없으니까 저처럼 눈만 그렸는데도 이미 강렬한데요. 하여튼 아름다운 미소가 있다라고 칩시다. 모나리자, 이거 모나리자입니다. 아름다운 모나리자 그림 감동을 주는데 100점이라고 하잖아요. 100점도 적네요. 200점이잖아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 그림은 200점인가 살펴봤더니요. 눈썹이 없는 게 신기해서 50점, 그 온화한 눈빛이 50점, 인자한 미소가 또 50점, 전체적인 균형이 50점 해서 200점이었어요. 그런데 전체를 봤을 때는
200점이고 구분하려 해도 구분할 수 있었었는데 제가 재미삼아 셈이 나서 모나리자 그림에다가 애꾸눈을 달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자한 눈이 50이었으니까 이 모나리자는 이제 감동을 150점 주나요? 빵점 주나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신선한데 300점. 이게 한 요소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그 부분들의 합이 전체를 이룰 것 같지만 이 전체는 부분들의 합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형태주의의 첫 번째 접근 개념입니다. 부분의 합이 전체에 지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로 봤었을 때는 큰 감동인데 프로이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물론 과거지만 지금의 모양이 바뀔 수 있고 아들러나 로저스나 나왔던 모든 실존 그 문제에 집중해서 해결하면 되지만 형태주의는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작은 문제가 내 인생 전체를 다 휘감을 수도 있고 또 인생 전체가 다 좋지만 하나가 문제가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의 만족도가 제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하나가 그냥의 문제 하나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 하나가 뭔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 자체는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거 지금 눈이 삐꾸인지 입이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조화가 문제인지 모를 때 어떻게 접근도 할 수 없는 아주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완전한 형태, 게슈탈트가 선명하게 보여질 때 우리는 건강하고 내담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진로라든지 그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자, 제가 이 아름다운 그림을 일단 정신이 없으니까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슈탈트. 나머지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성과 통합을 추구한다. 문제가 한 개 있다고 해서 한 개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는 중요하지도 않고 아무런 타격을 보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그 문제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 불편할 수 있죠. 제가 예전에는요, 강의를 할 때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강의를 한참 잘 하다가도요,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면은, 그다음부터는 강의하는데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내가 좀 빨리 데리러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강의를 하니까 데리고 갈 수는 없고, 강의를 하는데 수강생이 보여야 되는데, 누가 둥둥둥둥 떠다니냐면은, 네, 그렇죠. 어린이집에 있는 우리 아이 얼굴이 둥둥둥둥 떠다닌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제가 아름다운 게슈탈트 형태를 완성하지를 못해요. 미해결 과제인 우리 아이가 둥둥둥둥 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가 중요하냐면 바로 지금 여기 here and now, now and here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회사에서는 회사일, 집에서는 집안일, 그러니까 집에 가족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데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회사에서는 집에 갈 생각하고 집에 가서는 회사 갈 걱정하고 벌써 뭔가 그렇지 아다리가 안 맞잖아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우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뭔지.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봤더니 제 남편이 아이 아빠가 오늘은 내가 좋대해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문자가 와 있어요. 세 번째 시간에 강의를 들어갔더니요. 아까 미해결 과제 다 없습니다. 아까 전에 보였던 모습은 제가 했던 그 분위기 형태는요. 다 전경에서 앞에 있던 제 앞에 전경에서 다 뒤로 물러갔어요. 배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해결 과제가 나오는데 미해결 과제,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아주 중요한 미해결 과제. 인간의 분노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표현되지 못한 감정. 미해결 과제 둥둥둥둥 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게슈탈트를 형성하지 못했거나 형성된 게슈탈트가 방해를 받아서
배경으로 물러지지 못하는 거가 지금 불편한, 지금 여기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책임감은 내가 가져서 이 정경을 배경으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하지 못할 때는 도움을 받아서 미해결 과제를 분명하게 하고 지금의 정경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의 정경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경으로 물러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한 가지 문제만 있지 않습니다. 미해결 과제 아주 많죠. 건강한 사람들은 핸들링합니다. 그러려면은 미해결 과제가 뭔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경계입니다. 구분을 하려면은 첫 번째 경계선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형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 몸부터 시작해서 나와 너가, 나와 우리가 서로 별개라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와 우리 문제는 별개인 거죠.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계가 나왔고요. 패스하도록 할게요. 공백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증의 층. 여러분, 이거는 게슈탈트 상담에서 나오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앞에 미해결 과제가 많고요. 이것을 맞닥뜨리려고 하니까 건강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뭔지도 몰랐다가 그 문제를 탁 보면은요, 맞닥뜨릴 힘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요. 또 알았는데 프로이드 어가 기억나시죠? 불편해요. 그래서 그렇죠. 무의식으로 밀어버리고 싶어요. 해결하기보다는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증의 층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닥뜨려야 되는데 벗겨야 되는 여러 가지 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본인이 병원에서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요, 아, 내가 암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네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 나오면서 만약 뭐 위암이라 그러면은 위암에 전문화된 명의를 찾아본다라든지 또는 지금 진단받은 그 병원보다 더 상위의 병원, 더 큰 병원을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한대요. 다시 확인하러 가서 내가 이러이러저차 해서 왔다라고 또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서 아무 일 없듯이 다시 그렇죠. 검사를 받아보고 의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본다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실 시간 낭비, 돈 낭비인데요. 맞닥뜨릴 용기도 없고 어떻게 해요? 허위층 아닐 거야 라는 것을 확신하기도 두려워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보고 싶어진다라고 해요.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외국 사람은 제가 안 만나봐서 모르겠지만 사람이면 다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 근데 똑같이 또 위암이라고 더 큰 병원, 명의가 얘기를 하네요. 두렵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러면은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의사가 암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수술 날짜를 잡거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어떤 스케줄로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이렇게 탁탁탁탁 앞에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위암입니다 라고 다시 확인시켜주는 말을 들으면 또 네 하고 일단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더 많이 떠올라서 조용한 나만의 공간,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가족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어떤 여유를 가진 다음에 아, 이게 감당할 수 있을 때 병원에 전화를 해서 날짜를 잡거나 그 다음 추후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뭐 여하튼 건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플 때는 바로 진료 보고 수술해야 되면 수술하고 빨리 회복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인데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알지만은 막상 맞닥뜨리면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신경증적인 층들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꺼풀 한꺼풀 양파 벗기듯이 벗겨서 마지막에 외파층, 가장 안에 있는 나의 욕구들이 밖으로 뻥 뚫려 나와야지만 진정한 자기의 욕구의 표출과 그 욕구의 해소를 위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갈 때까지의 형상들, 형태들 다양하고 많겠죠. 그래서 허위층을 시작해서 두 번째 공포층과 공경항층, 곤란층이라고도 합니다.
뇌파층, 내적 파열층, 안에서 한꺼풀 벗겨지고 외파층, 그리고 완전히 밖으로까지 다 펼쳐져야 된다는 거죠. 5가지가 그냥 그래 한 개 한 개 벗겨져 나가야지 진정한 욕구를 만나게 되는구나. 중간에 알아야 할 것 공포층입니다. 사회적 역할이나 기대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는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왜? 두려워서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수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바로 병원에 입원하자니 남아있는 식구들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저도요. 일 때문에 출장을 가야 되면요. 출장 스케줄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아이 스케줄, 내가 뭔가 그때 학교를 가야 되는 건 없나? 시험 때 도시락을 싸야 되는 것은 없나? 아이의 학원 일정은 괜찮나? 하고 더 신경 쓰이는 존재가 나 말고도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포층, 진정한 자아를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그 층, 융의 페르소나와 마찬가지입니다. 벗겨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공포층 이 부분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는 자, 지금 형태를 완성하는 형태주의. 형태를 완성하려고 보니까요. 접촉장애예요. 경계가 불분명해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사입니다. 내사. 내사는요. 이게 내 생각을 잘하고 내 생각을 잘 표출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없어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사람일수록 꼭 젊은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때 누구한테 먼저 물어보나요? 그렇죠. 이런 장면만 보셔도 아시겠죠? 얘한테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얘가 어떤 정보나 의견을 주면요. 내 생각을 해서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그렇죠. 검토 후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하지 메뉴 추천하는 대로 가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과 한번 토의를 하겠다고 오늘 6시에 그렇죠. 뭐로 만나기로 했어요. 온라인으로 만나는데요. 마침 제가 생뚱맞게 예전에 4대강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테니 여러분 찬성하시는 쪽인지 반대하시는 쪽인지 정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친구들이요. 4대강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4대강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또 전문가가 있으면 제가 좀 곤란한데. 여하튼 4대강에 대해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우선 정보를 검색한다라는 거죠. 내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검색을 해서요. 먼저 찬성하는 정보를 마침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 보고 그렇네. 그렇구나.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해서 찬성하는데 마음이 갔어요. 나 찬성하는 걸로 해야지. 지금 저한테 문제 있나요? 없나요? 문제 있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이것을 보고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의견인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 의견에 무리는 없는 건지 다른 의견은 어떤 것이 있는지 왜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지 확인을 해서 비교 평가 후에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접한 정보를 보고 맞네 그래 나 찬성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무비판적으로 내 생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바로 내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요. 갑자기 이 얘기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제가 오늘 만날 때는 여러분들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확실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며칠 지난 다음에 번개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찬성이었던 분, 반대였던 분, 자기 의견 이제 오늘은 발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지를 하면은요. 내가 찬성했는지 반대했었는지 기억은 나는데 뭐 때문에 찬성했었지? 뭐 때문에 반대했었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찬성하는 정보를 못 찾고 반대하는 것만 있으면 이거 반대였나? 하고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죠. 줏대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내사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중들에게 휩쓸려요. 문제가 있었어요. 상담사에게 휩쓸려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음번에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내사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상담사가 직업상담사님이 전문가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것은 똑같아라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내사 안 좋습니다. 문제 유형입니다. 이 부분 그대로 무비판적인 수용 상태라고 나오면 내사인지 골라내셔야 되고, 내사가 무엇인가 했었을 때 이 문구가 그대로 나오면 우리는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경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든지 부모님한테 다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정말 가장 많은 내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고 네 생각이 어때? 매번 못 묻더라도 중간중간 그런 기회를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투사 알고 있고요. 반전, 반대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융합, 합치는 것이고요. 편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향,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편향 다음에 아예 굳혀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생각하는 것이고요. 고정관념은요, 자신의 생각에다가 그래서 감정이 붙여지는 거예요. 나 그래서 편향, 강남 사람들은 다 부자야. 감정, 나 그래서 강남 사람 정말 좋아. 아니면은 나 그래서 강남 사람 정말 부담스러워. 아니면은 강남 사람들 좋겠다. 재수 없어. 어떤 감정이 거기에 덧붙여지는 상태가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하고, 여기에 행동까지 덧붙여지면은요, 우리는 고정관념에서 차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 처음부터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 한쪽으로 치우쳐지다 보니까 미해결 과제를 잘 구분할 수 없을 수 있고, 미해결 과제를 건강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삐딱한 방법으로, 삐뚤어진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어서 아름다운 게슈탈트, 배경으로 물리지도 못하고 정경에 자꾸 미해결 과제가 자꾸 더 쌓이면은 지저분해지죠. 여러분, 아름다운 색깔을 섞으려고요, 정량을 섞으면은 색깔을 원하는 색깔을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꾸 넣으면 결국에는 그렇죠, 검정색, 먹물, 똥색만 나옵니다. 자, 편향 우리가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형태주의 상담의 목표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아름다운 게슈탈트를 형성하기 위해서 통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상황이 오롯이 내 것이라는 거. 건강하면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이 있다라는 거 느낌으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깨달아야지 미해결 과제 볼 수 있고 통합한다. 그래서 아름다운 게슈탈트를 형성한다. 마지막에 이것은 누구가 책임져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법, 그러려면은요, 3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비느자 기법이네요. 비느자를 두고요, 내담자가 자기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미해결 과정에서 주요한 인물이 저기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감정을 토로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문제 상황에 있을 때요, 정말 재수 없어. 기분 나빠.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제가 그래서 나한테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만 있어요. 그 뒤가 중요합니다. 바라고만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안 그러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고 이 상황의 칼자루를 쟤한테 주고 나는 계속 찔리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나 안 찔렀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거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요, 우리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저 의자에, 빈 의자에 옛날에 군대에서 너를 때리던 그 사람이, 아니면은 너를 성희롱했던 그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미, 그렇죠, 자아가 무너져서 없는데도 그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한 생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생각보다가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 어떤 직면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상황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조차 모르는, 소환할 수도 없는 상태가 많다라는 겁니다. 2번째, 우리 꿈 작업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현실에서요. 지금 여기에서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럼 너무너무너무 간절히 원할 때 여러분 꿈꾸시는 거 아시죠? 누구 너무너무 만나고 싶으면 상사병 걸린, 아니면 연예인 누구 꿈속에서 나타나서 한번 안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꿈작업 됩니다. 우리 나를 아까 때리던 친정 오빠 다시 한번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을 때도 태권도 가르쳐준다고 때리던 그 오빠가 잠잘 때 누가 제 배가 묵직한 기분이 들어서 일어났는데, 우리 어릴 때 그 오빠가 자기 발을 움직이면서 제 배를 찬 거예요. 잠이 깼어요. 우리 오빠가 이불을 다 걷어찼네. 이불을 덮어주고 싶어요. 진짜 이 새끼는 잘 때까지 이러면서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자는데. 그렇죠. 꿈작업. 일어났을 때 감정은 지금 여기에 새로운 감정, 새로운 형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의미 물어보지 않습니다. 뭘 물어보냐면요. 프로이드 꿈 나왔었는데 꿈 뭐였죠? 여기는 형태주의에서는 꿈 작업. 프로이드는 그렇죠. 꿈의 분석이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뭘 분석하라 그랬죠? 꿈의 분석? 왜 말을 안 하지? 저항의 분석? 왜 나를 미워하지? 전의의 분석. 이렇게 세 가지가 한 세트였다라는 거 한번 소환하는 김에 저희 친정오빠만 소환하지 말고 프로이드의 상담 기법도 소환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비느자 기법, 두 번째 꿈 작업, 형태주의의 상담 기법입니다. 직면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여러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와 맞닥뜨리도록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도망가지 말고 맞닥뜨리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에서 실체에서의 대화입니다. 실존주의에서도 지금 여기가 중요하지만요. 더 핵심적으로 파고드는 것은 바로 형태주의입니다. 그때그때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형태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전기법. 이거는 실은 평상시에 하던 자연스러운 행동 말고 다른 행동을 해보면은 어색하죠? 그래서 새로운 게스탈트가 형성되겠죠? 그런 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역전기법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주의 상담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얘는 게슈탈트 상담의 상담 기법입니다. 왜? 반대로 하기라고 하니까 행동주의, 뭔가 행동하는 것 같아서 보기로 나오는데요. 구별하세요. 얘는 뭐라고요? 그렇죠. 게슈탈트 상담의 기법입니다. 자, 이로써 게슈탈트 상담, 지금 여기에서 미해결 과제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정경에서 배경으로 물려버리는 이 상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더더더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하면서 생각보다가 좀 길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주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중해서 교류 분석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분석은요, 미국에서 에릭 번이라는 학자가 이 이론을 완성하였습니다. 번은요, 신프로이드 학파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이론을 신프로이드 학파에 보냈는데요. 그거 아니래요. 뭘 만들었냐면요, 번도요, 자기가 봤었을 때 자아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아가요, 밑에 어디 있을 텐데요. 부모 자아와, 그렇죠, 성인 자아와 어린이 자아로 구분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상황에 맞추어서 맥락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세 가지의 자아가 있으니까 부모 자아가 필요할 때는 부모 자아가 주체가 되고, 어린이 자아가 주체되어야 할 때는 어린이 자아가 주체되어서 각자 이 맞을 때 상황에 맞게 주체가 나타나서, 그렇죠, 생활을 하면 아주 건강한 모습이 될 거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신프로이드 학파에 보냈는데, 첫 번째 신프로이드 학파는 자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의식의 세계였던 자아보다, 그렇죠, 무의식의 세계의 존재들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뺀지 먹었어요. 안 된대요. 에릭 번이 이 자아를 가지고 다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적용을 시키려고, 상담에 적용을 시키려고 봤더니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자아가 있지만 또 주체적인 자아가, 어떤 사람은 부모 중에 아버지 자아, 어떤 사람은 어머니 자아 해서요, 주체되는 그 자아가 자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먼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상담하면서 밝혔습니다. 실은 조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아식으로 얘기하면요, 어린이 자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지해야 될 때 좀 진지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좀 어려워요. 재미있을 때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또 너무 즐겁습니다. 문제라라는 거죠. 제때 상황에 맞게 자아가 탁 나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상황에 농담 한번 쳐볼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니까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버니요, 자아 분석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3가지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2번째, 이런 자아만 잘 주체해서 사회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아이든지 간에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통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2번째 신경 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의사교류. 이 의사는요,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패턴을 한번 분석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3가지. 첫 번째는 상보교류, 2번째는 교차교류, 3번째는 뭐라고요? 이명교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이게 답이겠죠? 상보교류, 그렇죠. 아라고 얘기해도 어라고 알아들어주. 개떡처럼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주는 상보교류가 있고요. 교차교류, 내가 A를 얘기하는데 B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면교류, 서로 대화는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이면, 다른 면, 속으로는 딴 생각한다라는 거죠. 저도요, 여러분, 안다고 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요, 저희 신랑이 밤에 오면은요, 오빠 오늘 힘들었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요, 우리 오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힘드셨죠? 그러면은요, 뭐 다양한 답이 있을 거예요. 네, 힘들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니, 뭐 다 그렇죠, 뭐. 이렇게 답하는데요. 그거 상보교류 아니에요. 저는요, 물어볼 때요, 이런 거였어요. 오빠 오늘 힘들었지? 너는 괜찮았어? 내한테 나도 한번 물어주기를 바라면서 물어본 거라는 거죠. 상보교류 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첫 번째 말한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만 얘기해도 좋으련만 저희 신랑은요, 오빠 오늘 힘들었지? 이러면은요, 저녁은 뭐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뭐 저녁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된장찌개, 오빠 오늘 힘들었냐고 라고 이렇게 딱 물어보면요, 이제는 좀 대답해줬으니까, 된장찌개라고 얘기해줬으니까 좀 내가 원하는, 나한테 관심을 주는 말을 해주려만 싶은데 2탄입니다. 우리 아이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동혁이다 이러면은요, 동혁이는 이번에는 동혁이를 물어봐요. 나를 물어봐야 되는데 참 억울하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는 A를 묻는데 자꾸 B가 온다라는 거죠. 의사소통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일 건강하지 않는 교류입니다. 엄마, 저 오락해도 돼요? 그래. 어때요? 분명히 표면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래. 제 그래는 뭘까요? 넌 맨날 오락만 하냐? 사실은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속으로 있어요. 그래 해서 애가 또 네, 고맙습니다 하고 오락을 하면요, 내 말을 잘 듣는군 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저 눈치 없는 하고 또 제 안에 감정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눈치챕니다. 하라 그래 놓고서는 저는 또 하라고 한다고 꼭 매번 이제 또 솔직한 마음이 올라올 것 같아서 한번 한 템포 쉬겠습니다. 여하튼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교류 중에 제일 좋은 거 상보교류, 그리고 제일 건강하지 않는 거 이명교류, 그리고 교차교류는 서로 딴소리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상보교류도 어렵지만요, 우리가 상보교류를 또 하고 싶지만은요, 일상생활의 90% 이상 다 교차교류를 하면서 지낸대요. 제가 막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잠깐 시간이 남아서 집에 가요. 집에 가는 이유는 또 아이의 간식이라도 한번 챙겨주려고 갔어요. 그런데 나가야 되는, 시계를 안 찾네요. 나가야 되는 시간에 아이가 안 와요. 그러면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마침 다행히 아이가 나가는 길에 들어오면은요, 제가 네가 보고 싶어서 오늘 학교는 잘 지냈니? 이러면서 상보교류를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쁘니까 어째요? 아이는 오랜만에 집에 있는 엄마를 보고 엄청 반가워서 엄마 하고 달려드는데 엄마 지금 나가야 돼. 간식은 식탁 위에 있고 엄마 오기 전에 숙제해놔. 그러고 막 간다라는 거죠. 아이가요 또 엄마를 붙잡고 싶을 때 엄마가 좋아하는 말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엄마 근데요 나 오늘 수학 100점 맞았어요. 막 나가면서 오 그래 최고 이래야 되는데요. 나가면서 니네 반에 100점 맞은 애 몇 명이야? 이렇게 또 물어본다라는 거죠. 또 저만 그러면은 곤란한데 여하튼 그러면은 아이는 자기가 하는 말마다 다 B라고 대답하는 의사소통의 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삐뚤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회성, 눈치가 또 생깁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90% 이상 교차 교류를 하고 사실 5%가 넘어가면은 그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 5%가 나면 피곤해져요. 3%만 하루에 3%만 내게 소중한 사람과 상부교류를 이루면요. 다 해소되고 내가 존중받구나, 사랑하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라고 느껴진대요. 그래서 베갯머리 송사라고 부부간에 하루 종일 아니라도 잠들기 전에 2, 3분 그리고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굿나잇 키스 아기 때는 굿나잇 키스 해주죠. 동화책도 읽어주고 아름다운 잔상을 남겨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상부교류를 하라는 거죠.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말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들. 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거죠. 배웠으니까 변형, 그렇죠. 행동하자라는 겁니다. 여하튼 시험은요. 이 세 가지 아닌 것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요. 에릭 번이 분석한 것은요. 바로 생활 양식입니다. 첫 번째 자를 분석했어요. 부모자, 성인자, 어린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소통을 그렇죠. 분석했습니다. 뭐라고요? 상부교류, 갑자기 속삭이고 싶네요. 두 번째는 교차교류, 세 번째는 이명교류. 아닌 것들이 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 양식을 구별했는데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건강한 패턴,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괜찮아. 그러면은 내 말은 맞고 네 말은 틀렸네요. 자기 주장 패턴입니다. 세 번째, 나는 안 괜찮고 너는 괜찮네요. 그러면 항상 나는 내 의견은 좀 틀린 거고 네 의견이 맞으니까 어때요? 자기 희생 패턴이 된다라는 거죠.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그리고 나도 틀리고 너도 틀렸어요.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같이 만났는데 의사결정이 되지 않아요. 선택장애 정도뿐만이 아니라 뭘 할 때 계속 시간이 허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뭘 해도 그렇죠. 네이버한테 물어본다라는 거죠. 둘 다 관계, 제 만나면 피곤해요. 그래서 파괴적인 패턴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지금 에릭 번의 그렇죠. 뭐 하고 있죠? TA, 교류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류 분석은 크게 자아 분석, 의사소통 분석, 교류 분석이라고 표현하는 의사소통 분석. 세 번째, 생활 패턴 분석입니다. 생활 패턴 분석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객관식에서는 잘 나오지 않고요. 두 가지는 아닌 것으로 나오니까 그냥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세 가지가 있구나. 그 이름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개념들입니다. 이런 의사소통을 한다라든지 새로운 자아들이, 다른 자아들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떤 감정들이 생겨요. 그리고 상대방과 교류를 할 때 말과 동시에 언어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덧붙여서 스트로크라 하는 어떤 감정의 덩어리가 여기 있네요. 스트로크라고 하는 감정의 덩어리, 인정 자극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을 내가 라켓으로 보낸다, 어떤 말을 보낸다 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라켓 분석이라고도 하고 게임 분석, 이 말을 왜 했지 하고 분석할 때 쓰이는 용어로서만 알아보시면 되고요. 또 스크립트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인생 계획인데 잘 등장하지 않고 그냥 교류 분석에서 나오는 용어다라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한번 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알아두십니다. 인정 자극입니다. 피부 접촉이라든지 아니면은 표정, 태도 그 모든 것으로
바디랭귀지, 그쵸? 비언어적인 행동 모든 것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의 덩어리를 전달하게 되는데 바로 이 용어 그대로 해서 여러 형태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인간 인식의 기본 단위로 표현하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스트로크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요것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류 분석의 목표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자입니다. 안 나옵니다. 왜? 직업 상담할 때 대화, 소통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내담자에게 부모자인지 어린이자인지 그렇죠. 성인자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성이나 요인이나 흥미나 가치나 태도를 파악해서 찌찌뽕 직업의 세계와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점, 문제점이 뭔지 보는 것입니다. 복잡해요. 한 가지 분석해도 매칭시켜주기 어려운데 자아도 분석해야 돼. 대화 패턴도 분석해야 돼. 생활 양식도 분석해야 돼. 대화 패턴, 그때 달라요. 또 패턴을 해보려고 하니까 질문지가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알려줘도 적용에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해서 배워서 갔는데 오늘은 현실에 내가 맞닥뜨리는 그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다른 식으로 저분이 반응하네?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건강한 사람도 그때 당황할 때가 있는데 지금 그렇죠. 안 건강할 때 적용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냐 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쌓이지 않고 이 대화라는 것은 여성들이 하루에 2만 단어 이상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거를 뭐 다 하나씩 통계치를 낼 것입니까? 과학적인 증거로 판단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게슈탈트 상담과 그렇죠. 교류 분석 두 가지 했는데요. 맥락적으로 이어져가는 이론의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렇구나 맥락상으로 이해하셨다면 편안하게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